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조영섭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축사를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처음 축사 소유는 아버지고 2010년쯤 어머니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아버지 성함으로 하고 어머니는 가족 경영체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사 운영은 아버지 성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 언젠가도 제가 강의했죠. 예.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아들이 영농자녀예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법률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사용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축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 보게 되면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 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축사용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받을 때는 증여세 감면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감면 신청서.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센파도님, 좋은 정보 감사하고 오피스텔 거주하는데 사정상 전입신고와 전세권 설정을 못했습니다. 전세금 안 돌려주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오피스텔에 살더라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당연히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집주인이 오피스텔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해 보세요. 그 임대인 그 오피스텔 주인이 은행에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됐는지 이것도 알아보는 것도 사전에 도움이 좀 되겠죠. 근데 전입신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늦게라도? 근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전입신고를 아직도 안 했다는 거. 사정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테드유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한 가지 상이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주상복합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셨는데 타워팰리스와 같이 1세대 주복은 모르겠으나 요즘 만들어지는 3세대 주복은 상권을 완벽하게 갖추고 아파트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이들도 가격이 하락할까요? 오히려 입지는 아파트보다 더 깡패 입지인 곳이 많거든요. 아파트보다 입지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깡패. 이거는 이제 지역 특성상 차이가 있겠죠. 근데 입지가 당연히 좋으면 가격 면에서는 뭐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런데 아주 먼 훗날 도곡동에 있는 타워 페리스는 훗날입니다. 훗날 골동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유로? 그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도 좀 힘들지 않겠어요? 고층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낡았는데 헐고 재건축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만약 어떤 건설 회사가 그 시공을 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골동품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훗날. 먼 훗날. 먼 훗날이죠. 그 정도까지 되려면. 그래서 입지가 좋으면 뭐 주상복합도 또 뭐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상복합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그런데 그게 전철역에서 가까우면 교통이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단축하니까. 이러면 가격이 또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입지 분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지에 따라서 많이 또 차이가 있겠네요. 김상민님, 이분은 대한민국 10년 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이라는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공인중개사 공부 중인데 전망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하고 눈물 흘려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망이 없다고? 아니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자격고시는요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포화 상태. 예. 뭐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가진 분도 지금 몇십만 명 되고 있고. 아, 많죠. 변호사도 뭐 2만 5천 명. 앞으로 10년 후에는 4만 명. 아하. 뭐 변호사도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예. 그렇다고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갈수록 경쟁력이 상실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실력이 향상되면 엄청난 지식을 쌓는 거니까 예.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경쟁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 우리나라의 어떤 업종이 됐든 예. 성공자가 있으면 실패자가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전국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에 10,000명 정도 이상이 개업하고 네. 10,000명 정도가 폐업. 아하. 모든 업종이 뭐 개업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공부 시작했으면 네. 열정적으로 해서 네. 합격을 기원 드릴게요. 열매 따야죠. 당연히 네. 따야죠. 열매 따셔야죠.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정연소님, 선생님, 그럼 세종시는 괜찮을까요? 서민들은 서울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진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랑 세종시 아파트 거의 집값이 비슷하여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이 좋을지 세종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분은 정연소님이 만약에 직장이 세종시라면 네. 세종시에 당연히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집이랑 가까운. 미래를 본다면 세종시도 예. 정부 부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많아요. 네. 그리고 세종시는 젊은 인재들이 많고 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서 네. 당연히 세종시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제가 볼 때는 미래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미래 가치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또 세종시가 또 이제 떠오르는 또 도시 아니겠습니까? 수도권보다는 뭐 세종시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 생각은. 미래 가치가. 미래 예. 가치로 봤을 때는. 예. 예. 다만 이제 투자는 개인이 잘 선택을 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이가을님, 원룸 건물 융자금, 보증금 포함하여 2억이나 3억 등 인수하면 문제 있을까요? 나 원룸. 원룸이죠.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네요. 네. 원룸. 예. 지역에 따라 투자 가치가 달라요. 네네. 만약에 그 원룸이 네. 공실이 생긴다면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원룸은 투자 수익률이 많이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 저는 투자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실률도 많고요. 공실이 지금 노는 원룸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이 예.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투자 가치 없습니다. 네. 고생만 하고 예. 또 세금만 내고 마음고생이 그러면 마음고생이 크죠. 예. 그럼 또 나중에는 또 금매로 또 이게 내놓을 그렇죠. 또 있고. 예. 예.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지만 네. 부동산 잘못 투자해서 손실 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말이 안 해서 예.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남의 떡이 맛있게 보이거든. 네. 남들이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니까 나도 좀.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투자가 또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딱. 그렇죠. 예. 나쁜 거는 또 잘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나쁜 걸 투자할 꼭 보셔야 때는 되는데. 예.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충분히 예. 객관적으로 좀 조사를 그렇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JSING0512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 거란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저출산임에도 정권의 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부동산은 올라갔는데 과연 부동산 폭락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일까요? 이 글에 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또 답글을 한 분이 또 달아주셨어요.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김영식님이 답글 달아주셨는데 저출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아직은 시장에 영향이 없었지요. 저출산 후 그들이 집을 사려면 최소 40년 가까이 지나야 하니까요. 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은 아마 2030년 되면 피부로 크게 느낄 임팩트가 올 것입니다. 임팩트가 온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네, 그래서 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좀 얻기 위해서 네. 좀 통계청 자료를 좀 응용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나라 65세가 되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령 인구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65세 이상이 707만 명입니다. 2017년도에. 네. 예. 그런데 이제 2025년도가
6년 남았잖아요. 네. 2025년도가 되면은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넘고, 어허. 2050년에 가면은 1,9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구성비를 보게 되면 예. 2017년도에 65세 이상이 국민 전체의 예. 13.8%야. 2025년도가 되면 20%, 20%, 2036년도에는 30%, 30%, 2051년도에는 40%. 아, 이야, 40%. 40%. 고령화. 완전 초고령 사회지. 예. 초고령이지. 뭐. 예. 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어린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소년 인구. 2017년도에 유소년들이 672만 명입니다. 네. 13.1%에 해당하고요. 예. 2030년도에는 500만 명. 9.6%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2067년도에는 318만 명. 더 줄어들고. 8.1%로 줄어. 계속해서 예. 어린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거지. 예. 그러면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겠죠. 많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그렇죠. 학령 인구. 6세부터 21세까지가 학령 인구인데 네. 2017년도에 846만 명인데 앞으로 10년간 네. 190만 명이 감소한다는 거야. 와하. 그러면 10년 안에 190만 명이 감소되면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190만 명이 다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어떤 파급적인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그래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망 내가 한번 방송했잖아요. 아, 예. 방송을 봤습니다. 네, 그거 예. 많이들 클릭하고 보시더라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인구 변화에 대한 연구하다 보면 미래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줄면은 유아용품이 팔리겠어요? 아, 그것도 예. 영향력 있죠? 영향이. 의류에도 영향이 있겠죠? 예. 장난감에도 영향이 있고, 예. 책에도 영향이 있고, 모든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요. 수요층이 줄어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말하면 이 부동산도 지역별로 가격 차가 심화되잖아요. 네. 그러나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 네. 서울, 찍고 부산, 대구 이러한 지역은 인프레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늘 상승, 늘 하락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지껏 상승했으면 지금 조정기를 거쳐서 앞으로 뭐야? 하락. 하락이 영원한 하락이 아니야. 다시 복기를 거쳐서 상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조정, 하락, 회복 이렇게 또 상승.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거지. 네.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 또 대외적인 그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경제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럼 미국과 중국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 대한민국은 올라가겠습니까? 아하. 아니지요. 예. 흐름이란 얘기, 흐름. 예, 네,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세계 예. 경제도 예. 흐름. 이제는 세계 경제 흐름을 모르고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만 봐서는 안 된다. 네. 예,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봐가지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상승한다, 이거만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예. 이거 아닙니다. 역시나 부동산은 종합 예술입니다. 컴포짓 아트, 종합 예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YTQ님, 이번은 양도소득세 제6부 예정신고와 납부라는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1년에 2주택 처분하면 합산시 내야 하나요?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왠지 불안하네요. 먼저 산 걸 먼저 팔고 후에 산 걸 후에 팔았어요. 처음 판 주택은 세금 납부했어요. 당해년도, 만약에 2018년도에 A주택도 팔고 B주택도 팔았다면 네. A주택을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팔았을 때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 합산해서. 예. 그러나 이분은 세무서에 연락했더니 예.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분이 전체 재산이 2개, 아파트가. 네. 그럼 하나 팔면 세금 내야 되겠죠? 예. 하나 있으면 비과세잖아. 비과세. 그렇죠. 1세대 1주택은.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이런 얘기지. 아하. 예. 만약에 내가 집이 3개인데 올해 2채를 한꺼번에 팔았어. 예. 그러면 처음에 팔 때 신고하고 예. 두 번째 팔 때는 이미 신고한 거와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아. 그렇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예. 2회 이상 납부 시에는 네. 양도 시에는 예. 이미 신고한 금액과 합산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 아마 세무 공무원이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네. 이분이 나중에 판 세대가 1주택이라면 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그렇죠. 합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이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꼬마 악마님, 정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시 전세 연장했고요. 2년 더 버티려고요. 그 후 매수하려는데 실거주 목적이고요. 6살 된 자녀가 있습니다. 고민인 게 그래도 연식이 좀 덜 된, 예를 들면 200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로 가야 할지, 아주 신축은 너무 비싸서 진짜 재건축 노리고 오래된 아파트로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된다는 보장도 없고 용적률도 높고 층도 높더라고요. 실거주는 편의성만 보라는데 사람의 심리가 이왕이면 투자성도 있으면 해서요. 저의 큰 욕심인가요? 하하. 교수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조언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부동산은 취득은 어떤 물건이 좋을까요? 어떤 물건이? 지금 이제 이분은 네. 아파트를 하는 건데 예. 팁을 드리면 네.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부동산이 최고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재건축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예. 또 이사 가고 뭐 힘들어. 그래서 하여튼 뭐 아파트 신축 아파트면 더욱 좋겠죠. 네. 이제 비싸니까 그런데 예. 거기 금액에 맞춰서 가는데 예. 아파트 취득은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한 부동산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가격, 그런 아파트가 또 비싸게 팔리기도 비싸게 하겠죠. 팔리겠죠. 예. 가급적이면 연식이 적은 거. 덜 된. 네. 네. 그러니까 연식이 10년 아니면 괜찮아요. 10년 안쪽으로. 안쪽으로 건축된 아파트. 그런데 뭐 예. 20년, 30년 돼가지고 뭐 재건축을 바라보고 산다. 예. 그게 바람직하잖아요. 편리성도 있어야 되겠죠. 편리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뭐 투자성도 있어야 되잖아. 예. 투자성은 어떤 게 좋으냐?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매매가 되는 것. 그럼 아파트도 큰 단지가 좋겠죠. 큰 단지. 또 아파트 큰 단지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다면 더욱더 좋겠고. 그럼 좀 비싸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투아트 플스방 TV님, 최근 미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올해 3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2번으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는 아예 동결시킨다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 금리도 현 시점에서 오를 것이란 분석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이 시점에서 투자는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하나요? 부동산 하락론도 틀린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는 안정이 될 테고 부동산은 하향세에 있다고 보면 지금 구매 시기가 적기가 아닐까 의문이 드네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도 뭐 경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 그러네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를 동결시켰고 네. 아마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지만 네. 4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5로 동결시킬 거로 예상을 하는데 네. 앞으로 기준금리는 인상되기가 좀 어려워요. 현재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예. 지금 부동산이 이제 하향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구매 시기가 적기가 아니냐? 네. 절대 적기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단식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동수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예. 부동산 흐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보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금리와 부동산에 관련돼서 이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면 부동산 하락이 계속 이어질지. 금리가 안정된다고 해서 꼭 네. 부동산 하향세가 이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 금리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주택자들은 대출 안 해줄 테니까 집 사지 마라 이거야. 그렇군요. 그러나 돈 많은 부자들은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또 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현금 부자들의 투기를 막아야 됩니다.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 되겠습니까? 투기 공화국 되겠어요? 네? 예.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범죄도 많이 생깁니다. 사회 안전만 구축하는데 힘들어요. 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증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락해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원리에 의하야 되겠지만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돼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부동산 세금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임야를. 토지 관련 세금 관계 좀 자세히 방송 부탁드립니다. 절세 방법도 마찬가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3년 이상 지나고 그 외 등등요. 3년 지나고 팔려고 그랬나? 지목이 임야군요. 네, 임야로. 물론 임야는 법률이 산지관리법이에요. 산지. 그런데 산지관리법에는 준보존산지도 있고 보존산지가 있는데 뭐 준보존산지 갖고 계시나요? 취득세는 4.6%가 되겠고요. 네. 재산세는 임야는 뭐 산림보호 육성 임야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1000분의 0.7이니까 세금이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는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질러님, 무주택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쪽 신축 빌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9월 이후 2억에서 2억 2천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거품이 많아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 빌라 쪽도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게 현명할까요? 지금 집값 변동이 심한 편이라 굳이 매매를 안 하고 2억에서 2억 2천 정도의 주변 아파트 전세는 매물이 좀 있는데 아파트 전세는 괜찮을까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번에 한국 들어가는 거라 부동산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구할 때 팁이나 우선권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이 우리 방송을 보는가 보다. 그런가 보네요. 예.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 같은데 예. 미래 가치를 본다면은 빌라라든가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당연히 좋죠. 네네. 그런데 당분간 전세를 사시면서 추후 매수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아파트 전세 쪽으로. 그렇죠. 예, 매물이 있다니까. 그러냐면 지금 2019년이지만 2020년도 지금 불확실해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2021년도에도 불확실하다. 내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할 거 아니냐 이런 정책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년 계속 하향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세 시장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봐야지 이제 집값 이런 것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가 혹시 집을 구할 때 좀 팁이나 우선권 뭐 이런 거 이분이 이제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지식이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가 돼 있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 또 분양권을 받아볼 만도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기도는 후분양제를 실시할 거니까요. 아파트가 이제 한 60% 이상 완성이 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럼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후분양권을 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진철님, 틈틈이 교수님 유튜브 동영상 강의 잘 듣고 있고 명쾌한 강의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매에 대해 나름 공부 중인데 아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해서 문의드리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내용이 좀 긴데요. 법원으로부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 및 집행문 현금 분할을 통보받은 부동산을 매도자, 원고는 총 지분 95% 소유로부터 매입하였고 원고 전 매도자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매 절차를 진행한 본인, 원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당초 부동산 취득 95% 지분 취득 시 납부한 취등록세 외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 취득 타 공유자 지분 5% 포함 100% 지분 취득 시 취등록세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일례로 부동산 매입 95% 지분 후 납부한 취등록세가 1억 원이고 부동산 경매 낙찰 100% 지분 후 납부할 취등록세가 2억 원이라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후 납부할 취등록세 2억 원에서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할 취등록세 1억 원을 공제하고 추가 납부해야 하는 1억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총 3억 원, 매입 시 1억 원 플러스 경매 낙찰 후 2억 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1억 원만 추가로 내면 되는지 복잡하네요. 자, 야, 어렵습니다. 이 취득세는 네. 거래 단계별마다 과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한테 넘겼다, B는 C한테 넘겼다, C는 D한테. 그러니까 거래가 있을 때마다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그래. 다단계라고 들어보셨죠? 다단계. 그렇죠. 거래가 있을 때마다 과세한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취득 가액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으로 세금 낸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취득세는 거래 단계별 다단계 거래세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하네요. 지금 내용이 어떤 과정인지. 법원에서 경매 물건으로 취득해서 그 낙찰받은 금액을 법원에 납부했다면 그 매각 대금을 납부했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셨다면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철님, 법원에서 경매를 낙찰받고 그 낙찰 대금을 법원에다가 납부했다면 그 납부한 금액만큼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더 깊은 내용이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좀 미안하네요. 지금 이 글로 이렇게 보려니까 댓글로 보려니까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일로 좀 자세하게. 오늘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에서 교수님을 많이 배웠네요. 제가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평택에 2017년 1월 22일에 효성 패링턴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억 6,980만 원에 분양하는데 계약금 2,680만 원을 지불했고 은행에서 무이자로 중도금을 치르고 올해 6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가 오르면 팔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떨어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만약 잔금을 치르더라도 대출은 70% 나오는데 전세금은 1억 6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 금액이 1억 정도인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저희 빌라에도 대출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계약금을 포기하기도 아깝지 않나요? 진짜 정말 답답하신가 80만 원을 냈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또 모르고 있다고 하네. 야, 이건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좀 지혜를 좀 모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계약은 했는데 그렇죠. 계약금도 지불을 했고 그런데 지금 평택이라고 그랬죠? 평택에도 분양 물건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피가 지금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분도 지금 마이너스 피인 것 같은데? 그 마이너스 피고 피가 오르면 팔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떨어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현재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뭐 평택 정도기 때문에 훗날 뭐 가격이 올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평택이 좀 미래에는 좀 괜찮을까요? 입지가 좋죠. 평택도. 평택항도 있고 또 미군 부대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출 받기가 힘들 텐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억 6,900에서 10% 냈으니까 2억 4천을 내야 되는데 네. 전세를 안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윳돈 8천이 있어야 돼. 네. 1억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여윳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해선 일단 뭐 이거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남편하고 좀 상의해서 네. 좀 어떻게 돈을 좀 빌리던가 해서 어떻게 네.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훗날을 본다면 네. 5년 10년을 본다면 미래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을 인프라가 거라고요. 있으니까 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예, 예. 단지 이제 지금은 가격 조정기에 들어서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가 됐지만 또 훗날 또 본다면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시고요. 예. 남편하고 좀 잘 상의해서 지혜를 예. 좀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의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요. 지금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중도금을 안 낸다면은 계약금을 날리는 수밖에 없죠. 아, 이것도 뼈 아프죠. 그렇죠. 2,600만 원. 2,680만 원을 그냥 날린다는 건데. 예.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좀 자금을 마련을 해서 중도금 대출 받아서 치르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 남편하고 둘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어차피 평택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 중도금을 치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오늘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 댓글 많이 읽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시고. 예.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입어서 김동수 유튜브가 날로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좀 많이 권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애로사항 있으시면 늘 댓글 남겨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